가장 굵직한 이슈를 꼼꼼히 분석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동시장의 대변화를 몰고 올 근무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저희도 뉴스프리즘이나 이 비즈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다룬 뉴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논란도 많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전문가하고요. 박진주 노무사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당장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제 불과 3주도 채 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최저임금은 올 1월에 인상이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그 여파가 계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볼 때는 소득주 성장의 핵심 과제, 핵심 정책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우리의 이 너무 오래 일하는 노동 문화를 바꾸겠다는 데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행 전부터 좀 논란이 상당히 심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분한테 각각 길지 않게 나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짧게 듣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평론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문제는 결국 속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 또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개의 이제 가장 중요한 노동 분야의 과제인 것은 분명한데 이걸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추진하다 보니 지금 예. 사실은 상당한 지금 무리가 지금 오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제 양쪽에서 파도가 이제 밀어닥치다 보니 이른바 이제 삼각 파도를 맞게 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착륙시키는 것이 지금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진주 노무사님 네. 또 현장에서 또 직접 네.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좀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 1주 40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할 때에는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 거에 반해서 이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법 통과되고 5개월 뒤인 7월 1일에 바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 현장에서도 이제 적용하기 쉽지가 않고 글쎄요. 근로자들 마찬가지로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네. 뜯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말씀하신 하겠습니다. 대로 벌써부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버스 기사들의 근무가 조정되면서 이른바 버스 대란 조짐까지 네네.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버스 대란이 있고 나서 이제 다시 재개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노사정에서는 1주 68시간으로 늘려놔서 1년간은 일단은 조금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1년 뒤에 또다시 혼란이 있을 예정이 있고요. 버스 외에 건설이라든지 IT, 그 밖에 이제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원의 운전기사 등 혼란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 직업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이종호 평론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박 노무사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업종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버스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 6시, 한 7시 정도만 돼서 벌써 일을 시작하시고 거의 이제 어두워져야 이제 끝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좀 이 여파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노동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하지 않고 이게 좀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영업직 말씀하셨는데 네.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영업 행위라고 하는 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시간 채운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또 저녁에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부서 회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판례 보더라도 부서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업무라고 일단 간주를 하거든요, 공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시간은 그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설령 내근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도 이게 상당히 좀 편차가 좀 크지 않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근로 시간을 이제 통제를 좀 잘 해왔죠. 최근에 워라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강제 소등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영업의 비즈니스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게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시간을 딱 잘라서 하기가 좀 힘든 그러니까요. 그런 또 현장에 이제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좀 고려가 안 돼서 좀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어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절반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조사도 나왔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는 최대한 생산성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어쨌든 일주 52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생산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뭐 이제 회의 시간을 최소화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회의 시간 외에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알아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까 지금 말씀했던 그런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영업 직원들은 그럼 어디까지가 영업이고 근무 시간이 어디까지는 근무 외적인 시간이 개인 시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3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오겠다라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아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포를 하겠다. 아 그래요? 제가 못 가이드라인을. 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급한 대로 너무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일단 서둘러 배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따져야 될 걸 제대로 안 따지고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이게 또 다른 혼란을 또 유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이제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네, 사실은 걸렸을 뿐만 아니라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또 한동안 또 논란을 많이 거친 끝에 그래도 좀 교통 정리를 했다 그러는데 여전히 지금 논란의 여지는 또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승의 날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도 역시 계속 불법이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예고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 통과와 동시에 정부에서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바로 내놓을 정도로 맞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나온다. 이건 좀 그리고 뭐 겨우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배포한다. 그것도 좀 내용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약간 내용의 그 어떤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정말 정부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노무사님이 네. 이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네. 부분들을 좀 네. 아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제 지지난주에 Q&A 자료로 해서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게 있는데 누가 배포한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를 그래요? 했습니다. 배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이제 뭐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았지만 업종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혼란스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우리 노무사님께서 좀 현장 얘기를 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좀 혼란스럽다 얘기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좀 큰 기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이제 작은 기업들은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작은 기업들이 2년이나 뭐 1년 정도 시간 유예 기간에 주어진다 해서 과연 얼마나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또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 나온다고 하니 일단 내용은 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좀 않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저임금 쪽으로 얘기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효과가 90%다 발언 이후에 상당히 좀 논란이 컸습니다. 도대체 이 90%의 근거는 뭐냐 이걸 가지고 뭐 이제 그 뒤에도 KDI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제 확대되더니 나중에는 뭐 김동연 부총리의 패싱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 이 파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 텐데 먼저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얘기를 해보시죠. 이 최저임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다른 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식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가 좀 자초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효과, 역효과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이제 나오고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통계청의 수치 발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득 5분위, 4분위가 소득이 뭐 지난해에 비해서 특히 통계 이제까지 낸 이래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5분위 같은 경우는 8% 이상 떨어졌다. 이래서
그럼 소득 그 양극화가 더 심해졌는데 이게 결국 최저임금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통계라고 하는 것은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통계는 어느 정도는 그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따라서 역시 최저임금을 이제 갑자기 인상을 많이 하다 보니 좀 역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통계 수치가 그게 아니고 통계 수치를 재해석해 보니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이 늘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게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아픈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이게 90%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 제가 보기엔 청와대 참모 누군가가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듣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나머지 10%가 더 많이 챙겨야 될 계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극빈층.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된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대통령은 먼저 챙겨야 되는데 90%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이게 현장의 이 느낌하고는 상당히 이제 격차가 나오다 보니 논란이 된 거고 네. 그리고 통계도 뭐 발췌해서 통계를 인용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또 논란이 지금 되고만 그런 그 상황인데 청와대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후속 대응을 안 하겠다라 그래서 일단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앞으로라도 통계는 어찌됐건 해마다 계속 나오는 일련의 통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지금 해석을 그런 식으로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럼 대한민국의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네. 우려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있어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노동계에서 어떤 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상여금하고 복리후생적 금액은 빠졌습니다. 그랬죠. 네, 우리 예전에 IMF 때 급여를 이제 통상임금, 그러니까 연장 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네. 줄이기 위해서 월 3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기본급을 다 쪼갰습니다. 그랬죠. 뭐 식대라든지 뭐 이제 교통비라든지 뭐 기타 수당 등로 굉장히 쪼개지다 보니까 통상임금은 줄어들고 최저임금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숨막히게 임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2018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이제 각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상여금의 일부 그리고 복리후생의 일부를 넣게 되면서 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있는 근로자분들의 임금이 이제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많이 좀 떨어질 수 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식비 관련돼서들 그게 네. 사실 가장 악수다라는 얘기들을 네,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식비라고 해봤자 한 달에 뭐 기껏해야 돈 10만 원 뭐 많이 주는 한 15만 원 준다던데 그게 왜 이렇게까지 최저임금 이번에 산입 범위를 확대한 거에서 이렇게 아픈 구석이 됐다, 그러니까 자충수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식비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랬었죠. 이제 기존의 회사에서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일부러 기본급의 일부 식비 10만 원을 떼놓은 회사들이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사실상 매달 지급하는 식비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급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이지만은 최저임금에 빠졌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회사의 어려운 점들을 고려를 해서 최저임금의 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기본급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있는 금액이 일부 들어감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도 이 기본급이 변동이 없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우리 박노무사도 말씀하셨지만 상여금도 받고 그런 복리후생비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덜 문제인데 산입이 됐을 때 상여금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복리후생비, 식비 얼마, 뭐 교통비 얼마가 그게 사실은 자기 월급에 네. 따지고 보면 일부였는데 이제 그게 들어가다 보면은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내 월급은 사실상 네, 네. 별로 오르지 체감하는 않은 거는 그런 네, 상황.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한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그 식비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식비 지원 항목이 이제 자기 급여 명세서에 포함이 됩니다. 예. 포함은 네,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게 빠져서 실제로 내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는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목만 변경을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내가 식비 받아서 내가 밥 먹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결국은. 회사가 밥값을 준 건데 예. 이제는 회사가 밥값을 그래서 안 아니, 주고. 그러니까 안 받던 사람들도 이제. 생기니까 식비 항목이 생기니까 그럼 뭐 주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급을 줄이고 그쪽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마치 인상률을 반영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는 인상 효과는 없고 결국은 식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돈, 내가 스스로 내 돈 내서 내가 밥 먹는 거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 네. 근데 이 밥그릇을 건드리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식비가 인상되는 효과가 실제로는 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목만 식비 항목이 생길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게 편법으로 그렇게 활용이 된다 그러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이게 일종의 사용자들의 꼼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 말고도 이번에 최저임금법에 이 두 가지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경영자들, 사용자들이 꼼수를 부릴 게 뭐 무궁무진해졌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더군요. 네,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요. 그 중에 좀 특별하게 봐야 할 게 상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그 월 이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기별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번 이제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일부를 넣을 수 있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격월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면 최저임금이 안 들어가니까 얘를 매달 쪼개서 지급을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노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행정해석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없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불이익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로자들 의견 청취만 가능하니까 사실은 회사가 그렇게 명목을 빌어서 한 네.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너무 속보여서 그렇게 네.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사용자 탓을 다 하기도 힘든 것이 그러니까 중소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자들 같은 분들이 사실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꼼수라도 부려서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자기가 당장 조그만 편의점 하나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이. 자, 근데 그럼 그분들에게 그럼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부분을 정부가 누구보다도 잘 꼼꼼히 챙겨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노동 환경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52시간 근로시간이 이제 확정될 경우에 근로자들이 좀 행복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수당이 뭐 더 많아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소득이 더 늘어난다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 가능성보다는 지금 사실은 이제 일자리 나누기에도 또 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인력을 더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52시간 원래는 이제 일하고 충분히 급여를 받고 그거 가지고 정말로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그런 근로자들보다는 오히려 52시간 확정되고 내가 과거에 시간에 근무 수당 받을 수 있었던 그 시간에 다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예.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저녁이 없는 삶을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녁 때 알바 뛰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부분도 지금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로자들도 사실은 지금 별로 그렇게 속이 편안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이 결국은 내가 그 전에는 이를테면 뭐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연장 근무도 하고 또 휴일 근무도 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대략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0의 급여를 받았는데 52시간제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뭐 네.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저녁 있는 삶을 가능히 됐지만 급여가 100이 아니라 이제는 뭐 네. 80이나 뭐 70 이렇게 맞습니다.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이게 마냥 행복하게만 볼 수만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이제 대치 관계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임원 운전기사가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해요? 네, 임원 운전기사인 경우에는 임원을 수행하는 운전기사잖아요. 그렇죠. 네, 임원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출근을 해서 회식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휴일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운전기사분들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그 스케줄을 다 따라가도 법에 위반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이제 7월 1일부터는 대부분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임원이 많기 때문에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원 수행 운전기사들은 52시간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저녁 회식 때 따라가거나 주말 골프를 전혀 못 따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각 기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운전기사분들한테 대리 운전기사 채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이 운전기사분들이 그걸 원치를 않아 하세요. 그럼요. 네,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제 임원 운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주말에 나갔을 때 이제 추가로 더 받는 수당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체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소득이 줄게 되고 굉장히 반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임원들 운전기사 그분들이 보통 용역 회사에서 이렇게 해당 회사의 정직원이나 이런 직원이 아니라 보통 용역 회사에서 이렇게 용역받아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예전에는 용역에서 오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용역 회사로 오게 되면은 임원분들의 업무 지시를 받기 때문에 위장 도급 소지가 생깁니다. 불법 파견이 되는 거군요. 네, 불법 파견이 되기 때문에 파견직으로 사용을 하거나 채용직,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지금 이제 52시간제로 바뀌면서 그 임원 운전사 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임금이 상당히 많이 줄게 돼서 맞습니다. 그게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이 좀 되시는군요. 또 대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이제 주는 만큼 그러니까 업무 좀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산성 이게 향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괴리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근로시간이 물론 이제 그 과로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숙련도하고도 좀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숙련도가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자가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하던 것을 다른 이제 추가 인력을 데려와서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과연 이 정도 숙련도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생산성에서 조금 더 차질이 올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예.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가 52시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미리 준비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 최저임금 문제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뭐 일자리 안정자금 뭐 심지어 추경까지 이제 통해서 그런 걸 좀 하고 청소년들 배움공제라든가 등등 청년 배움공제라든가 이런 보완 대책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실효성 있을 것이다 보지 않는 시각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게 정부가 과연 근로시간 단축제만큼이나 이 최저임금 역시 정말 제대로 좀 준비를 한 거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건 두 분한테 각자 여쭤보고 싶은데 이 평론가님께서는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꼽아서 지적하신다면 이번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모두의 이제 문제는 속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과욕이 낳은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사실은 그 최저임금 그 결정을 할 때 이미 그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16.4% 너무 과도하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거다.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정부 초기고 하니까 밀어붙인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예상을 이제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래도 낙관했던 거죠. 잘 풀려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또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을 해서 사실은 보완책을 이제 한다고 한 것이 이건 또 다른 또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증요법으로 계속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병이든 사실은 이제 근본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찌됐건 다시 한번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52시간 이제 노동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도입은 이제 하는 건데 하지만 이제 그 여파를 최대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그 정책 입안하는 것 못지않은 그런 정도의 노력을 좀 드려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뭐 헝가리나 영국과도 비교를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그 헝가리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우리하고 좀 흡사하다라고 이제 그 KDI 쪽에서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인상을 한 그런 경우가
헝가리에 해당하고 영국이 이제 뭐 최저임금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영국 걸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해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급속히 인상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례로서는 오히려 헝가리 사례를 그 KDI가 인용을 했는데 저는 그건 오히려 적절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노무사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아까 대해서. 말씀하셨던 네.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또 노무사님이 현장에서 그때 네, 네. 이런 부분들 아마 디테일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무사님이 조금 더 아마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마 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종이라든지 직종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도입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업종이라든지 직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려고 하니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신규 채용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부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좀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었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같이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하거나 업체들 미팅을 했을 때 보면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대졸 신입을 뽑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좀 눈에 보였고요. 오히려 경력직을 채용을 함으로써 신입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의 일종의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네. 반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참 상당히 좀 우리가 해외 사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답답한 마음이 좀 더해집니다. 도대체 이게 해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 누구나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 그 취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행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큰 어떤 갈등들, 문제점들을 좀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냐에 대한 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게 속도를 문제는 좀 속도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속도 조절론 얘기가 정부 내에서도 좀 뭐 일부 이제 뭐 이를테면 청와대 수석 쪽이나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서 조금 뭐 갈등의 또 이유도 되기도 했었거든요.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그럼 이게 속도 조절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이제 뭐 파기라기까지는 뭐하지만 상당히 지연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많이 내놓지만 그거를 집권한 이후에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했던 거를 100%다 지금 그대로 관철시키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역시 이제 이 집권을 하고 나면 국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사실은 뭐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그 혼란들을 이제 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역시 현장을 너무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안 들어요. 교육부도 사실은 뭐 이제 지난번에 그 영어 사교육 문제, 그 어린이집 영어 사교육 문제 가지고 한번 혼선을 빚은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현장 가서 몇 군데만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어봐도 뻔히 예상되는 그런 부작용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하다가 유발된 문제거든요. 자, 제가 보기엔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동네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또는 이제 아파트 경비원.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예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유연성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리고 사전에 사실은 그 편의점 주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몇 분만 만나서 이 얘기를 좀 제대로 들어봤어도 과연 이런 식으로 강행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세해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만 이제 뭐 300인 이상, 300인 이하 뭐 이런 정도의 구분이 아니고 좀 더 치밀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300인 이하라 하더라도 업종별로도 워낙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귀찮긴 할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귀찮아도 사실은 일일이 좀 친절하게 정책을 좀 기획을 했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건설업계가 이제 조금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을 제정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업계라든지 목소리를 듣고 얘를 이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시킨 후에 이제 뭐 대한건설협회라든지 국토부와 이게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 같은 경우는 원청과 밑에 하도업체가 같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원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이 넘는 경우가 많고 하청업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300인 이하가 되는 경우가 그러겠죠. 많다 보니까 같은 현장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 직원은 52시간 적용을 받아서 일찍 퇴근을 하고 하청업체는 52시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관리에 조금 소홀함이 발견이 안전관리. 되고 예.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네. 그런 이슈들도 요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해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 건설을 가서 수주를 하려면 해외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해외와 근로 시간이 또 맞질 않고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근로 시간 단축을 하다 보니까 수주전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런 지금 우리가 사실 속도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계셔서 네. 속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건설 쪽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되고 5개월 만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6월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하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을 현재 도입을 한 상태이지만은 건설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5년간 유예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일본은 5년을 유예를 시켜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현재는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상태지만 7월이 넘어가서는 근로시간의 이슈도 있지만 산업 안전 쪽에도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한 말씀 더 듣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다 취지에 비해서 지금 추진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소모되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들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상당히 좀 복잡다단하면서 이해관계자마다 다 생각이 다른 이런 문제들 어떻게 좀 실타래를 좀 풀어보면 좋을까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문제건 답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은 찾으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름다운 집이 살기 편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상도 좋지만 역시 고려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현실이다. 그런 점을 저는 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노무사님 아주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속도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조금 시간을 두고 도입을 했으면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회사에서는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통해서 지금 당장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근로시간 단축이랑 최저임금 현재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 두 가지를 가지고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